네, 이제 이것이 소장 그 서브 하위 물음들 한번 볼게요. 자, 이 취소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 취소소송의 제기가 가능한가? 이 제기 가능 혹은 제기가 적법한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소장을 폐기하는 거거든요. 그 폐기하는 것도 판사님이 판결로 해요. 그걸 부적법 소각하 판결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기가 적법하면 본안으로 넘어가서 이제 소송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서 위법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음은 소장을 잘 썼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소장 작성 방법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데 요 소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요 소장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요거 그러니까 뭐뭐를 취소한다. 이게 라는 판결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게 취소소송이에요. 이게 취소한다라는 판결로 갑니다. 이게 취소소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소장은 취소소송의 소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의 소장을. 그 판례가 얘기하기로는 이 땡땡이 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도 되게 여기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혹은 만약에 이게 안 나왔어요. 땡땡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소장 청구 취지 1번을 이렇게 쓰는 것이 소송의 종류예요. 소송의 종류는 이 뒷부분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소송의 종류를 하는데 취소한다 쓰면 취소소송, 무효임을 확인한다 그러면 무효 확인소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땡땡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게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소송의 종류는 뭐와 관련돼 있다? 청구 취지 1번 뒷부분에 서술어와 관련이 있다. 서술어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서술어와 관련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물음이 하나 있죠. 꼭 이렇게 써야 되나? 꼭 이렇게 써야 되나? 이렇게? 꼭 취소한다, 무효임을 확인한다, 부작위 위법함을 확인한다. 꼭 이렇게밖에 못 쓰나? 판례는 이렇게밖에 못 쓴다 그래요. 그런데 교수님들 중에서는 이것도 쓸 수 있다 그래요. 땡땡을 행하라. 이렇게 쓰거나, 그러면 땡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고 그래요. 교수님 학설은. 그래서 이 뒷부분을 취소한다를 안 쓰고 땡땡을 행하라. 안 나온 거. 그 다음에 앞으로 할 거를 땡땡을 해서는 아니 된다. 요거를 의무이행소송, 이거를 예방적 금지소송.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무이행소송, 예방적 혹은 부작위소송. 결국은 여기에다가 뭘 쓸 수 있지에 관한 거예요. 요걸 행정소송의 한계론에서 배워요. 맨 처음에 배우는 거.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요거 가지고 하면서 판례가 답이에요. 논문형은 이게 답이에요. 요거 쓸 수 있다가. 논문형은 요게 쓸 수 있다가 답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례형은 이거 써서는 안 된다가 답이에요. 그러니까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이에요. 왜 그러냐? 4조 때문에 그래요. 행정소송법 3조와 4조. 행정소송법의 4조에 항고소송에는 1호 취소소송, 2호 무효확인소송, 3호 부작위법 확인소송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에. 그러면 행정소송법은 뭐예요? 대표적인 절차법이죠. 절차법은 법정주의가 지배하는 영역이어서 법에서 정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인정해서는 안 돼. 그게 판례의 태도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이제 하나씩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GS 연기 때 두 문자를 막 외워주게 할 거란 말이죠. 요게 바로 대상적격의 대, 여기 원고적격의 원, 피, 그 다음에 이 소장 부분 있죠. 여기 필수적 첨부서류인데 이 소장 부분은 얘 피고한테 보내요. 원고가 여기다 이제 소장을 내면 그러면 피고가 있잖아요. 답변서를 써요. 요 답변서를 요 법원에다 내요. 법원에다가 요거 피고한테 보내면 피고가 답변서를 써서 여기다 내는데 그 답변서 안에 두 개가 있어요. 협의의 소위. 이거 협의의 소익이 없어요. 이 주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인데요.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를 거치지 않았어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이거 답변서로. 그래서 피협
그 다음에 제소기간, 여기 제소기간, 그 다음에 관할법원, 이게 관할법원, 이게 관할법원, 관할법원,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력에서 대원피협 재관행 이렇게 오는 거예요. 소장과 관련해서는 대원피협 재관행, 항상 두 문자로 다 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시험장 가면 기억나요. 자, 대원피협 재관행, 대원피협 재관행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 지금 두 문자 외운 순서대로 답안을 써야 법학 논리적인 답안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러니까 판단의 순서예요. 판사님이 소장 딱 들어오면 먼저 대원피협 재관행 순서대로 이 소장이 잘 돼 있는지를 판단해요. 안 그러면 누락이 되거나 뭔가 그거 검토 안 했는데 이런 이제 일이 생길까봐 대원피협 재관행 순서로 검토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소장을 잘 썼는지 안 썼는지는 이 지점을 잘 썼는지 여기가 제대로 됐는지 여기 다 각각의 국면마다 대원피협 재관행 국면마다 물음들이 생길 거예요. 대원피협 재관행 요거 꼭 외우셔야 돼요. 이거 소장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었죠. 요거 때문에 소장의 재활용에 문제가 생긴다. 요거 때문에 소장의 재활용. 이 소장의 재활용이 자 금방 얘기했었죠. 여기 뭐라고요? 요거 저기 소변경이라고 했어요. 요거 때문에 발생하는 제도가 그래서 뭐였냐? 자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자 이거 부작위가 땡땡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땡땡 거부 처분 이렇게 내놨어요. 그러면 거부 처분일 때는 이제 취소한다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가 땡땡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이렇게 썼다가 거부 땡땡 처분을 이거 발령해 놓으니까 이거 발령해 버려요. 근데 똑같이 안 주는 거죠. 부작위도 이거 안 주는 거고 거부 처분도 이거 안 주는 거잖아요. 똑같이 안 주는 건데 여기를 취소한다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다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청구취지 1번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요 소장 그대로 사용하되 요 표현 청구취지 1번의 표현만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걸 소변경이라 한단 말이죠. 이거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던 됐죠? 자 대원피협 재관행 자 하나씩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 동그라미 1번과 관련된 물음이 이제는 하나씩 이제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이쪽에다 소장을 써보면 소장 원고 피고 인지대 그 다음에 청구 취지 1번 자 뭐뭐를 이제 취소한다라고 이제 고정을 취소로 고정을 일단 시켜놓고 소송 비용은 이제 원고치가 이길 걸 전제로 하니까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래 법률 규정은 당사자의 부담을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당사자의 부담을 한다면 원고가 지가 이긴다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겨 그래서 피고의 부담을 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제 판결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구하는 판결 줄게 청구 인용 판결. 네가 구하는 판결 못 주겠는데 청구 기각 판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청구 원인 자 요것이 위법하니까 뭐뭐시 자 위법하다라는 이제 이유들을 막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막 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막 몇 장씩 넘어가요. 소장이 여기서 위법한 이유들을 1번 이유, 그다음에 2번 이유, 3번 이유, 4번 이유, 5번 이유 하면서 쭉 쓰니까 이게 이제 이유가 많으면 많을수록 소장이 넘어가요. 몇 장이고 여기서 청구 원인에서 몇 장이고 넘어가요. 그다음에 입증 방법. 자, 입증 방법은 증거 있잖아요. 증거 서류를 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장 입증 책임할 때 그 입증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첨부 서류. 필수적 첨부 서류는 3개예요. 소장 부본, 그다음에 처분서, 그다음에 소송 자료들을 첨부하죠. 그다음에 이제 땡땡년, 땡땡월, 땡땡일,
그다음에 땡땡 법원 기중, 항상 귀중으로 쓰죠. 귀중 이렇게 귀중으로 쓰기 때문에 법원에 내는 문서는 전부 다 존댓말이에요. 변호사들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항상 주장한다 그러면 이제 판사님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썩을 놈이 이렇게 하면서 기중이 아니네 이러면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면은, 자, 이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여기 1번, 여기 2번, 3번. 그 다음에 이제 답변서, 이 소장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서를 내니까 여기는 2개가 있어요. 4번 협의소의 대원 피협, 그 다음에 제소기간 5번, 여기, 그 다음에 관할법원 6번, 그 다음에 행정심판 전치 7번.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우리 한번 봐보자고요. 여기. 하나씩 한번 봐보면, 자, 첫 번째 보면, 자, 1번, 1번과 관련된 요 1번과 관련된 거. 자, 1번과 관련된 문제, 이제 잘 썼을까? 자, 잘 썼는가? 자, 사례풀이를 위하여 먼저 챙겨야 할 법리죠, 법리. 자, 법률 규정과 판례라고 그랬어요. 법률 규정 판례. 그래서 첫 번째가 이렇게 관련된 물음은 이렇게 물어보죠. 치송의 대상이 되는가예요. 치송의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언제나. 치송의 대상이 되는가가 요 물음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냥. 1번에 대한 물음은 치송의 대상이 되는가를 물어보지 치송의 대상 적격을 충족하는가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냥 대상이 되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이건 이제 대상 적격에 관련된 물음인데 여러분 치송의 대상 적격할 때 대상 적격 이런 말 있죠. 어려운 말이잖아요. 이 적격이란 말은 적합한 자격이에요. 적격이란 말은 그러니까 대상 적격은 뭐예요?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자격.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자격이죠. 근데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자격 이러면요.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걸 진짜 쉽게 하면 뭐예요? 소장의 청구 취지 1번의 대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런 뜻이에요. 대상 적격은 소장의 치송의 소장에 청구 취지 1번의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그게 치송의 대상 적격이에요. 근데 그렇게 쓰면은 너무 있잖아요. 너무 수준 낮은 말이잖아요. 짐승 수준에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추상적이고 고급지게 살짝 끌어올려줘요. 뭐라고?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합한 자격 이렇게. 근데 그 뜻은 뭐라는 거예요? 문서를 전제로 한 표현이란 말이에요. 적합한 자격이란 말은 문서를 전제로 한 거다. 그 문서를 전제하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민총에서 권리 능력이란 말 배우셨죠? 그렇죠? 능력이란 말이 뭐예요? 능력? 권리 능력의 능력이 뭐죠? 능력이? 이것도 이제 그러면 막 어려운 말 생각하잖아요. 짐승 수준에서 말을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에요. 능력은 사람을 말해요, 그냥. 그러면 권리 능력에서 여러분이 뭘 배우냐면 자연인과 법인을 배워요. 그리고 나서 그 능력자인데 그 능력을 마음껏 발휘 못하는 애들이 있네. 그래서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성년 후견인자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 어려운 말이야. 너무 어렵게 가리켜. 너무 어렵게 용어가 돼 있어요. 왜? 일본 한자라. 이게 전부 다 일본 한자라 그래요. 일본 애들이 서양의 특히 독일의 법률 개념들을 독일 말로 되었는 걸 자기 나라 말로 변환시키면서 일본 한자로 변환을 시켜놨어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들의 일상적인 한자하고 달라요. 그냥 사람 이러면 되는 거였거든요. 사람. 근데 권리 능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또 권리 의무 능력도 아니고 그냥 권리 능력을 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총의 그 교과서에 보면은 권리 본의적 사고란 말을 배워요. 그러니까 권리 본의적 사고, 권리 본의적 사고 또 뭐예요? 또 이거는 위격이 뭐냐면 이게 이제 위치 포지션이거든요. 그 본자라는 게 뿌리 본자예요. 그러니까 이 뿌리가 되는 위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짐승 수준을 생각하면 돼. 출발점을 말해요. 권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권리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응되는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권리 본의적 사고예요, 그게. 너무 말이 어려워요. 말이 어려우니까 법학한다 그러면은 벌써 저희 딸내미도 그러는데 벌써 몸이 긴장돼가지고 여기가 경직돼요. 뇌도 경직되고. 뭔 말하면은 못 알아들어.
아씨 말 어려워 막 그러면서. 그런데 짐승 수준에서 생각해야 돼. 언제나 그거 뭐예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면 돼. 그 대신 쓸 때는 그 말을 써야 돼요. 쓸 때는 그러니까 대상 적격은 뭐다? 이 소장으로 봤을 때 여기에 쓸 수 있는 말이다. 근데 어려운 말로는 적합한 자격이다. 그럼 여기도 원고 적격이라 하거든요. 그럼 뭐예요? 원고 안에 쓸 수 있는 말이죠. 피고 적격, 피고 안에 쓸 수 있는 말. 그 다음에 협의의 소익. 다 말들이 어렵죠. 말들이 어렵죠,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우리가 배워가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 적격은 뭐예요? 여기에 쓸 수 있는 말. 근데 쓸 수 있는 말인데 아무 말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전제가 있더라. 쓸 수 있는 말에 대하여 추상적으로 나와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은 span of the power라고 하는데 이 나와 말이 범주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 안에 들어가면 쓸 수 있겠다더라. 근데 그거를 이제 자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죠. 3단 논법이. 그럼 대전제는 자 사람은 죽는다예요. 근데 소전제는 뭐냐면 옆집에 소크라테스가 사는데 테스 형이 사는데 얘 죽을까? 얘도 죽을까? 감히 죽는다는 생각을 못 하겠어. 근데 과연 얘도 죽을까? 라는 갑자기 의문점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사람은 죽는다니까 소크라테스는 사람일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정의를 내리고 사람이란 뭐라마다. 그러면 사안의 경우 그랬더니 봤더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사람이래요. 사람이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제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이 안으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러면 질문은 소전제 있죠. 질문이 소전제 있어요. 죽을까? 이게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법에서는 이 대전제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해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이 법률 규정은 존재하고 가끔 정언 명령으로 존재를 해요. 이제 이걸 칸트라고 이제 칸트가 얘기한 건데 정언 명령은 곧 법이에요. 이성인이 내린 법인데 요걸 if should라 그래요. if should가 법률 규정으로 가면요 if then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if should가 이 should가 있잖아. if 안으로 들어가고 이제 if가 이제 then이로 넘어가거든요. 이게 역전돼 있는데 정언 명령이. 그러니까 정언 명령은 만약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예요.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 근데 법에는 if 뭐뭐 해야 된다가 존재한다면 뭐뭐 한다예요. 뒤에 가서 then 뭐뭐 한다. 그래서 여기 요건 효과라 그러고 if should는 이쪽이 효과가 되고 여기가 요건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만약 사람이라면 then 죽는다예요. 만약에 여기는요 죽으려면 사람이어야 한다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정언 명령으로 그냥 이 서술어로 평서문으로 하는 건 이게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평서문으로 쓰는 거예요. now 개념으로. 이게 영어 에세이인데 어렵죠. 확실히 글쓰기가. 그러니까 글쓰기는 배우셔야 돼요. 이런 거. 근데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묻는 문제가 돼서 여기에 쓸 수 있을까? 이제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쓸 수 있을까? 그러면 대전제가 필요하죠. 대전제. 그 대전제가 법률 규정으로 존재하는데 바로 요 법률 규정 2개로 존재해요. 요 법률 규정 2개. 그래서 요거 외워야 된다. 대전제를 외우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대전제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여기 2조의 1호 있죠? 여기 2조의 1호, 요거. 그 다음에 2조 1항 1호에, 동그라미 1을 2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2조, 제2조 1항 1호에 처분 등이라 하면 행정처에 행하는 구체적 사실관 법집행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거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여기까지가 처분이고, 그 다음에 등은 복수를 말하죠.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니까 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처분, 여기까지 하니까 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재결을 가리키죠. 이 등자가 복수형이고. 그 다음에 19조 가면
19조 가면 여기 나왔죠. 치송의 대상. 치송의 대상. 치소 대상은 뭐가 된다? 치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처분 등. 그러니까 아까 2조 1항 1호가 있고 처분 등이라 하면 여기 처분 등은 여기 처분 등을 대상하는데 이 대상으로 하는 처분 등이 뭘까? 그랬더니 아까 2조 1항 1호에 정의 개념이 있었던 거죠. 정의 개념으로. 2조 1항 1호 정의 개념으로 정의 1항 2호에 사용하는 용어 정의 1호 처분 등이라 하면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대전제가 지금 이 두 개예요. 그러면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데 왜 외워? 비치법정으로 주는데. 그래서 법정 보고 베끼기예요. 법학 답안에 반이 보고 베끼기예요. 반이. 아니 좀 더 오버하면 80%가 보고 베끼기예요. 80%가 나머지 20%가 암기하기인데 그 암기하는 것 중에 나머지 20% 중에 또 80%가 판례예요. 나머지 진짜 요만큼이 이제 암기하는데 교재 가지고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가 딱히 필요가 없어요. 교과서가. 이 답안 쓰기에 글쓰기에선. 그다음에 두 번째, 이 판례를 암기하셔야 돼요. 이제 판례는 뭐냐면 요 대전제를 어떻게 판례가 이해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신 그거 구국 관행실법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요거 외우는 거예요. 이 치송의 대상과 관련된 판례가 3개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간 3개가 판례가 3개가 있어요. 저렇게. 물론 문서가 하나일 때를 말해요. 처분서가 한 장일 때는 판례가 3개가 있어요.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 다음에 그신 그거 구국 관행실법인데 이 그신 그거 구국은 뭐와 관련이냐면 거부처분과 관련 있어요. 이건 거부처분. 그 다음에 거부처분이 아닌 나머지 처분은 다 요거 2개고요. 요 2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특이. 여기는 올해도 나올 것이고 내년에도 나올 것이고 내후년에도 나올 것이고 여기는 행정쟁송법이라는 이 시험 제도가 없어질 때까지 무조건 나와야 되는 지점이에요. 이게 여기는 무조건 내야 돼요. 매년 여기는 매년 무조건 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길어요. 강의 시간이 여기가 제일 길어요. 거의 좀 오버하면 5분의 1이에요. 전체 강의 5분의 1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자,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대전제하고 그 다음에 자 사람의 정의 이게 판례죠. 요게 판례죠. 요게 그러니까 대전제하고 요 소전제를 판단하는 요 2개, 요 2개는 달달달달 외우시고 나머지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요 부분하고 이제 요 부분을 쓰는 것은 내가 쓰는 거죠. 이거. 근데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쓸 때도 외웠었어요. 사실은. 요 부분도 외워야 돼요, 내가. 왜? 소크라테스는 뭐이기 때문에 사람이다. 때문에라는 걸 이제 해야 되는데 마치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 되면 요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도 약속된 단어들로 배열해서 써야 돼요. 자, 그거 다. 그래서 그 법학이라는 것은 뭔가 약속된 것들을 익히는 건데 그 약속된 것이 법률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판례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 교과서에 있는 이 법학에 있어서의 간주관성을 확보해내는 개념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건 그러니까 내 생각을 표현하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없어요. 단어는 단 하나도 없고 법학이. 그래서 법학이 조금 빡빡해요. 공부할 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치속의 대상으로 되는 건 요거 외우셔야 돼요. 대전제 행소법 19조와 같은 법 2조 1항 1호. 그 다음에 판례로는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신 그거 그국 관행실법대.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 2와 관련된 물음은 여기는 도대체 누가 이 소장을 낼 수가 있지? 이 소장을 관할 법원에게 내는 사람이죠, 이거. 이 소장을 관할 법원에게 내는 사람. 자, 그건 여기 갑은 치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 갑은 치송을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와. 갑자기 느닷없이 그러면 원고적격 물어보는 거예요. 갑은 치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는. 이걸 잘 썼는지를 물어보려면 그럴 때는 그걸 우리가 치송의 원고적격이라고 하는데 이 적격은 뭐라고요? 적합한 자격. 그런데 이 소장에 누구를 쓸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게 쓸 수 있는 자. 여기에 대전제는 행정법 12조예요. 요것도 다 있잖아요. 12조. 자, 12조를 보면 원고 적격 이렇게 나오잖아요. 벌써.
12조. 원고 적격.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보면 있다. 그 펑츄에이션 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뭐 또 안 같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 아무런 표시가 없죠. 여기에 접속어가 다만이라는 접속어가 생기면 원칙과 예외 규정, 본문과 단서 규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다만이라는 접속어가 없으면 이거는 문장이 끊어진 거예요. 앞뒤가. 그래서 앞에가 있으니까 전문, 후문 혹은 단어란 말씀 단자 아시죠? 단자, 전단, 후단 혹은 제1문, 제2문 다 같은 말이에요. 끊어져 있다. 이 두 개는 무관계한 것이다. 이런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건 원고적격이고 이 뒤에 있는 제2문은 혹은 후문은 혹은 여기 후단은 여기는 협의의 소익 규정이라는 게 통설 판례예요. 여기는 원고적격 규정이 맞는데 이 뒷부분은 협의의 소익 규정이. 그러니까 뭐예요? 문패는 원고적격이라 써놓고 협의의 소익을 이 문패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입법 과오설이죠. 법을 잘못 만들었죠. 그래서 입법 과오설이는 통설이에요. 원고적격 규정이 아니에요, 여기가.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조금 의문, 이제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내긴 해요. 자, 어쨌든 대전제로 원고적격은 그래서 제12조 본문이라 하면 안 되고 제12조 1문이에요. 그래서 제12조 제1문. 행정소법 제12조 제1문 대전제로 이걸 알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판례로는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수범자 이론과 규범 해석론으로 나눠요. 수범자 이론은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자,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무조건 쓴다예요.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여기에 무조건 쓴다. 이게 수범자 이론이에요. 자,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자, 침익적 처분은 뭐냐면 3개월 영업정지 이렇게 나왔어요. 영업정지 처분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3개월 영업정지죠. 갑이라는 사람. 그럼 이 사람이 이제 국민이죠. 그럼 요거를 침익적 처분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이제 나의 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죠. 침익적 처분은 갑이 국민이면 이 갑은요 무조건 의문이 없어요. 의문의 여지가 없이 원고예요. 원고가 돼요. 근데 문제는 수익적 처분. 아까 연탄공장 설립 허가 처분이 나왔어요. 연탄공장 허가 처분. 그러면 이 갑 있죠, 갑. 이 국민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처분? 이건 수익적 처분이라 그래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절대로 원고가 안 돼요.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얘는 절대로 원고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취소 못 들어와요. 왜냐하면 소송은 법은 뭐예요? 윤리의 최소한이에요. 더구나 소송은 국가가 피고를 있잖아요. 피고를 진짜 보이지 않는 폭력을 행사해서 반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들어오지 마. 원고일 때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 너는 네가 국가로서 지금 두드려 맞고 있으니까 내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들어와. 그런데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너는 너 국가로부터 막 이쁨 받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와 임마. 이런 애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런 애들이 뭐예요? 오히려 후순위로 밀린다. 그러니까 너 들어오지 마. 그래서 원고 인정 안 해줘요. 문제는요. 수익적 처분을 받는데 그 옆에 옆집 사람. 그럼 이 사람은 침익적 효과를 받죠. 침익적 처분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 사람이 받는 거. 이 사람은 침익적 효과를 받죠. 효과를 받아요. 침익적 효과를 받는 이 사람은 처분서는 얘는 받고 얘는 처분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제3자예요. 처분서는 못 받으면 제3자예요. 이 제3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규범 해석론이라 그래요. 여기 규범 해석론. 그러니까 수범자 이론은 직접 상대방이 침익적이냐 수익적이냐 직접 상대방. 침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수범자 이론을 하면 무조건 원고고 수익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원고가 아니야. 이렇게 있다가 이게 1940년대 있잖아요. 히틀러가 있잖아요.
서양 세계는 무척 나쁜 새끼인데 이 동양 우리들 보면 참 좋은 놈이거든요. 법학의 세계에서는 참 좋은 놈이에요. 얘 때문에 이혼법률 심판제도가 생겼고요. 히틀러 때문에 실질적 법치주의가 생겼고, 히틀러 때문에 법이 이게 헌법에 맞는 거야. 법에 대한 회의감 이런 것도 생겼고, 그 다음에 수범자 이론에서도 있잖아요. 수범자 이론이 이것뿐만 아니라 규범 해석론도 들어와요. 그러니까 국가의 기능이 확장되면서 정당한 국가 기능이 뭘까에 대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해요. 히틀러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규범 해석론은 제3자를 말해요. 이 제3자. 그래서 이 제3자 있잖아요. 이 제3자 시험에 나오는 건 딱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로 인기타주단 이렇게 오시면 되고, 제3자 이사뿐만 아니라 여기는 3명이 있어요. 일반적인 인기타주단이 아닌 제3자가 여기 3명이 있어요. 이해의 제3자. 그 3명인데 법인 이사, 그 다음에 아파트 주민, 그 다음에 그 노점상, 불법 노점상 3명이 있어요. 여기 3명. 그 3명이 원고가 될 수 있을까? 불법 노점상은 뭐냐면, 노점을 했더니 옆에 NC백화점, 롯데백화점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자기 노점이 철거가 돼야 돼. 아이씨, 왜 철거해? 이 처분 취소소송 제기하고 했더니 불법이잖아요. 나가 임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도 소송이 나왔어요. 아니 진짜 소송한다니. 소송거리가 안 될 것들을 소송으로 넘어간 것들이 너무 많아, 판례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 인기타주단. 자, 인기타주단은 제3자에서 시험 문제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심각한 건 인기타주단마다 판례가 하나씩 다 있어요, 이게. 그래서 판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이 제3자. 그러니까 처분서를 받지 못하는 옆집 사람. 이 옆집 사람이 여기에다가 원고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인기타주단, 인근 주민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건 기존 업자가 여기에다가 신규 업자한테 주는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쓸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타방 신청인 신청자가 여러 명이었는데 나한테 안 주고 다른 놈한테 줬어. 저 신청돼서 허가 나온 거 난 왜 안 줘? 내가 원고가 돼서 그 처분을 다툴 수 있을까? 같이 신청서 냈는데. 그 다음에 주주가 원고가 돼서 회사에 대해서 침입적 처분이 나왔는데 그 침입적 처분이 내 주식을 있잖아요. 위협하는 처분이에요. 그럼 원고가 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단체, 이번에 이거. 의대증원에 대해서 대한의협에서 의대증원 조치를 다툴 수 있을까? 내가 침입적 처분을 당했다고? 다툴 수 있을까? 의대증원 때문에 우리 의사들이 죽어간다고? 자, 그거 단체 소송. 그 다음에 법인 이사는 뭐냐면 자기 이사 지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학교법인 얘기거든요. 학교법인 이사장이 하도 학교법인의 돈을 입마에 포켓해가지고 아주 횡령이 아주 일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너 이 새끼 뭐야? 그러면서 자격을 박탈했어요. 근데 그 자격 박탈을 이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처분을 학교 측에다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는 이사하고 뭘 했냐면, 여러분들 민총에서 배우셨을 건데 이임 계약을 맺어요. 이사 이임 계약, 그걸 이사 선임 계약이라는데 그 민사 계약이에요. 이임 계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이사로 이제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게 바로 강학상 인가거든요. 강학상 인가는 문서에다 도장 찍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한 또 행정행위예요. 도장 찍기라.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이사 선임이 났는데 갑자기 봤더니 이놈 맨날 횡령하는 놈이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교육청에서 이 처분이 나온 거예요. 학교에 그 계약서 내가 그 승인한 거 있지? 나 취소할게. 이렇게 되면은 학교는 이사하고 선임 계약을 해지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직접 처분이 온 건 아니죠. 학교를 통해서 자기의 계약이 무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내 계약을 무효화시키는 저 선임 취소 처분 나 소송 제기할 거야. 그렇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그게 이제 시험 문제 실제 기출이 됐어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직접 상대방인데 국민이 아니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침입적 처분은 직접 상대방은 100% 온 건데, 만약 이 직접 상대방 침입적 처분을 지어서 국민이 아니면 어떡하지? 국민이 아닌 게 대표적인 게 외국인.
그 다음에 국민이 아닌 또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국민 아니잖아요. 또 국민이 아닌 대표적인 게 저 기관, 국가기관. 기관은 사람도 아니잖아. 얘는 사람도 아니잖아. 얘 둘이는 차라리 사람이라도 되지. 외국인, 얘는 공법인. 법인이잖아요, 법인. 그러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얘는 사람도 아니에요. 기관이에요. 팔다리 불과한 애들. 이런 애들은 어떻게 처리하지? 요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요거 미친 듯이 나와요, 최근에. 요거 누구? 유승준 사건 때문에. 유승준이가 이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입국 거부 처분, 입국 허가 거부 처분. 입국 허가 거부예요. 입국 허가 거부. 입국 허가 거부도 있고, 그 다음에 입국 허가 있잖아요. 허가를 받으면 뭘 해야 돼요? 입국 신청을 해. 입국 허가 신청을 해야 되죠? 입국 허가 신청서를 내야 되는데, 접수하고 입국 허가 거부가 나오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를 못 내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사증 발급 거부. 뭐냐면 이 사증을 있잖아요. 첨부해서 넣어야 돼요. 사증을 첨부해서 입국 허가 신청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증 자체를 거부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이게 처분이 아니었는데 이것도 이제 처분을 해줘요. 판례가. 사증 발급 거부를 받아요. 사증 발급 거부를 받아서 아예 입국 허가 신청서 자체를 못 내서 입국 자체가 거절되는 거예요. 이건요. 결과적으로. 그럼 이런 경우, 이런. 그래서 이거의 직접 상대방인 외국인, 이거의 직접 상대방인 외국인, 다 침입적 처분인데 이 직접 상대방인 외국인은 여기다 쓸 수 있을까? 이거는 여기다 쓸 수 있다 치더라도, 요거 여기다 쓸 수 있다 치더라도 외국인을 여기다 쓸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2명이 실제 판례에 있어요. 유승준과 중국인들. 조선족.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지금 우리나라에 조선족 6%밖에 없다던데. 6%인가? 60만? 6만? 얼마 안 된대요. 동남아시아인이 더 많아요, 지금. 동남아시아인이 많아가지고 우리나라에 마약이 지금 사회 곳곳에. 동남아시아는 마약이 아주, 거기는 그 마약 삼각지대가 있거든요. 캄보디아 그쪽에. 거기는 그 중국하고 라오스하고 그 다음에 태국하고 있잖아요. 이게 서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 내 땅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국지적으로 발발해요. 국지전이. 그러니까 서로 거기에 힘의 공백지대가 발생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약단지예요. 거기가. 그 마약단지인데 그거를 동남아시아에서도 소모하지만 어디로 가죠? 한국 통해서 미국 가죠. 한국이 경유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마약 청정국일 때도 우리나라가 경유지로 소문났어요. 국제범죄조직에. 근데 지금 뭐예요? 거기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이 심각하잖아요. 어떻게 안으로 들어왔죠? 외노자 통해서 안으로 들어온 거죠. 지금 안으로 엄청 들어왔죠. 지금 엄청 들어왔죠. 난리가 아니죠. 지금 이거 큰일 났다고 봐요. 저는 마약은 사회 자체를 붕괴시키거든요. 어쨌든 그게 외국인. 그래서 외국인 때 이제 유승준 사건하고 이제 기타 유승준이 아닌 기타 외국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원고적격 문제, 원고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 원고가 될 수 있냐, 원고가 된다 안 된다 이건요. 아시겠죠? 여기다 소장에다 이름을 쓸 수 있느냐. 자, 그거에 이제 그게 이제 수범자 이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규범 해석론으로 넘어가 버린다 이것도. 그다음에 대한민국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대한민국은 무슨 사건이냐면 안양교도소 사건이에요. 안양교도소가 너무 이제 그 40년대에 만들어진 거라 너무 이제 낙후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낙후돼 있어서 그 교도소에 있는 그 범죄자들의 인권을 위해서 해야 된대. 미쳤어. 그 범죄자가 인권이 어디 있어, 씨. 저는 범죄자들 인권 얘기하는 순간 저는 이거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네들은 인권이 없어야 돼요. 인권을 챙기기 싫어서 자기가 스스로 들어간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권리 포기 이론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우리나라 너무 심해. 우리나라는 피해자가 피해 다니는 나라예요. 그죠? 피해자가 피해 다녀야 돼. 무슨 솔직히 말해서 뭐 요즘에 이제 딥페이크 이런 거 많이 생겼잖아요. 이제 AI. 그러면 아니 내가 그거 아는데 내 얼굴이 거기에 도용이 돼서 그래서 이제 카톡 지워라, 인스타그램 이거 다 지워라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사회적 낭비예요. 페이스북이 지우라. 그래가지고 돌았는데 내 얼굴도 내가 창피해. 아니 내가 도용당했는데 이게 뭐죠? 이게 나라가? 이게 너무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행위자들, 범죄 행위자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진짜 있잖아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처벌을 해야 돼요. 너무 있잖아요. 이 세상이 범죄자 옹호적인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형법이든 뭐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잘못을 하는 것은 봐주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 몰라도 이 고의범 같은 경우는 작사를 내놔야 돼요. 아주 너무 심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있잖아요. 온정주의예요. 너무 온정주의예요. 옛날 가부장적 사회에 그런 잔재가 남아 있어서 그래요. 그거 다 없애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 그래서 직접 상대방이 외국인이나 국가기관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잘 내질 않더라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건 오공채라든가 저기 어디죠? 그 변호사 시험에서 조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내기는 쉽지는 않아요. 안양교도소 사건은. 여기는 뭐냐면 그 지방자치법까지 알아야 되거든요. 이건. 그래서 뭐 국가사무냐 아니면 자치사무냐 이런까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그 교도소 그 관리사무는 자치사무거든요. 그래서 안양시장이 어떻게 이제 자기가 그 당선이 됐냐면 교도소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어서 당선이 됐어요. 이 교도소 때문에 이 지역이 낙후돼서 땅값이 오르지 않고 집값이 오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전해 줄게. 거기서 몰표가 나와서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딱 막상 했더니 그거 옮기면 안 돼요. 옮길 데가 없어. 아니 다른 데 옮기면 거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옮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그 증개축을 좀 해야 돼.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아. 리모델링을 하고 담장도 보수하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이제 에어컨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고, 그래야 될 것 같아라고 안양시장한테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공공시설이라는 무조건 시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공공시설, 예컨대 내가 음악당을 만들고 싶어, 내가 미술관 만들고 싶어, 이런 공공시설 할 때는 그 공공성 때문에 그 시장과 협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교도소는 협의를 하는데, 그 협의가 곧 건축 허가예요. 협의 딱 끝나면 건축 허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안양시장이 도망가 버려요. 한 번은 휴가를 핑계로 제주도로 도망가 버리고, 법무부에서 자꾸 와서 협의하자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면 이제 무조건 협의를 해줘야 되니까 딱히 요건 미비가 없단 말이죠.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기속사항이라 기소근무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거절을 못해.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휴가를 핑계로 제주도 가서 알아가지고 도장 찍는 거 협의 자체를 이제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서 기다리니까 이 사람이 남미 시차를 떠났어요. 자매도시 시차를. 자매도시 시차가 또 그 자리를 비워버린 거예요, 협의를.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빡쳐가지고 협의 거부를 취소한다. 교도소 리모델링 사업 협의 거부를 취소한다라고 해서 원고 대한민국, 피고 안양시장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장 부본이 갔을 거 아니에요, 안양시장한테. 안양시장 다 저기 뭐죠? 이 법률 이제 자문단 있죠. 그래서 그 법률 자문단에서 답변서를 내면서 판사님한테, 판사님, 대한민국은 원고가 될 수가 없어요. 국민이 아니잖아요. 이러면서 원고가 될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거 가지고 치열한 이제 다툼이 벌어져요. 거의 한 8개월 정도의 다툼이 벌어져요. 이거 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왔던 게 대한민국의 원고 적격을 인정해요. 인정하는 걸로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원고 적격이 인정되는 게 첫 번째, 이게 대한민국의 사무냐는 거예요. 이게. 교도소 사무가. 그랬더니 이 협의는 실질적으로 봤더니 이걸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사무라서 자치사무다. 그럼 자치사무에 대한 협의는 결국은 이거는 건축 허가 처분과 동일한 거다, 이건. 그러니 그 협의는 곧 건축 허가 처분이 다름 아니고, 그래서 협의를 찰필 미루고 도망간 것은 협의 거부 곧 건축 허가 거부 처분이 됐다. 그러니 건축 허가 처분의 상대방인 대한민국은 이걸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실적으로. 그러니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는 원고란에 쓸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나가요. 그거 여러분들이 익혀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 국가기관은 이거는 무슨 사건이냐면요. 그 국민권익위원회 사건이에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너 선관위 직원한테 네가 인마 선관위 직원 파면 처분했다며. 그 파면 처분 원대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걔 저기 봉급 그동안 안 준 거 다 주고 그다음에 파면했다고 해서 걔 차별 취급하면 안 된다라는 이 문서를 보내요. 그걸 행정 지도를 하거든요. 그걸 요구하는 문서를 보내.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다. 말은 그렇게 하고 요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문서를 보내요. 그게 행정 지도인데 첫 번째는 문제가 그 문서가 여기에다 쓸 수 있는 문서냐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첫 번째.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시험 범위인데 그건 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이 원고가 되고 피고는 국민권익위원회예요.
피고가.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다투거든요. 선거관리위원장이. 근데 경기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위원장은 헌법기관이에요. 헌법에 있어요. 헌법에 선거관리위원회. 여러분들 헌법 안 하시나? 선거관리위원회 파트 보면은 선관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돼요. 그래서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둘 다 헌법기관이에요. 그래서 위원장은 헌법기관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헌법기관이고 그 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기관이에요. 이거 헌법기관하고 정부기관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싸우고 있으니까 그 기관끼리 싸우는 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헌법상의 권한쟁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상의 기관소송이 있어요. 기관끼리 다툴 때. 그런데 이 기관소송은 정부기관과 정부기관이 다툴 때예요. 그런데 헌법기관과 정부기관이 다투잖아요. 그래서 기관소송을 못 가요. 개별법도 없지만. 두 번째는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기관과 헌법기관이 다투는 거예요. 근데 한쪽은 헌법기관이고 한쪽은 정부기관이니까 기관소송도 못 가고 권한쟁의 심판도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툴 수 있는 방법 없어? 그럼 일이 들어와. 그래서 그 인정해주는 사건이에요, 그거. 그래서 원고적 결 그런 식으로 인정해줘요. 여기 국가기관. 그거는 조금 공부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직접 상대방이 외국인인 경우하고 이 국가기관인 경우에 원고란에 쓴다는 거. 요거 좀 재밌죠. 요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제3자는 인기 타주단. 이 타주단이 뭐예요? 타악기로만 구성된 악기잖아요. 악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기 타주단. 변죽을 열심히 울리는 인기 타주단. 이렇게 오시면 돼요. 두 문자로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범 해석론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보면 12조에 보면은 여기 12조 보면 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법률상 이익 이 법률상 이익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법률상 이익에 대한 두 문자가 이거예요. 자 근거한복 개직구 근거 법률과 관계 법률에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법률상 이익이라고 해서 이 두 문자로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근거한복 개직구인데 이 각 사람마다 즉 외국인 국가기관 인기 타주단 그다음에 이사마다 구체적 판례가 다 다르다는 거. 구체적인 이 법률상 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다 다르다는 거. 대전제는 똑같은데 12조 제1문의 대전제는 똑같은데 이 사람 인기 타주단 그다음에 법인 이사를 말하는 기타 제3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국가기관 총 8개마다 구체적인 판례가 다 달라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판례. 그래서 제가 80개 정도만 외우면 된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아까 여기에서 관련된 건 3개 있었잖아요. 아까 3개하고 더 있어요. 문서가 2개인 경우가 있어요. 문서가 2개인 경우는 어떤 문서를 여기다 써야 되지가 또 거기 또 판례가 또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문서가 하나일 때는 아까 행공특법권익위 국권직관 그신 그거 그국 관행실법 대라는 3개의 판례를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문서가 이 2개일 때는 어떡하지? 여기서는 이제 흡독상 그다음에 취남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외우는 게 이제 완대주실변 저기 외우는 게 있어요. 거기에 판례가 한 4개 정도 돼요. 그러면 총 이 대상적격과 관련된 판례는 그 3개에다가 그다음에 여기에 4개에서 7개를 외우시고 또 여기서도 8개를 외우시고 벌써 1번과 2번에서 판례만 15개 외우셔야 돼요. 15개. 그다음에 자 4와 이 3번과 관련된 물음은 없어요. 3번 피고적격과 관련된 물음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 안 내요. 그다음에 이제 이 협의의 소익 있죠? 답변서. 이거는 협의의 소익이 없어요. 협의의 소익이 없어요. 협의의 소익이 없다는 말은 자 협의의 소익. 그러니까 이 법학이 의외로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뇌가 있잖아요. 경직돼서 법 하는 순간 딱 경직될 필요가 없어요. 자, 소익 하면요. 처음에는 광의의 소익이라 그랬어요. 아니, 광의 소익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소익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소익. 이 소익은 뭐냐면 소송으로 다툴 만한 가치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소송으로 다툴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으로 다툴 만한 가치가 없으면 왜 와 임마? 그래서 부적법 소각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소익인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행정법을 혹시라도 배우신 분들이 아는 개인적 공권이라고 배운 바 있어요. 개인적 공권. 이 개인적 공권이 소익을 가리키는 용어예요. 이게
이 개인적 공권이 소익을 가리키는 용어인데 이 공권의 권자를 자꾸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리라고 그러는데요. 권리 아니에요. 이거요. 관계 개념이거든요. 관계 개념. 관계 개념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해요. 현상. 이거 어려운 말로 이게 엑스시아인데 요거를 자꾸만 권리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독일 말로 이 엑스시아를 말해요. 근데 공법 이거 공짜로 공법적 관계거든요. 공법 관계. 그러면 공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개인이 가지 적자가 소유의 적자예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뭘로 나타나? 소송으로 나타나. 그럼 소송과의 관계에서는 이걸 가져야지만, 이걸 갖고 있어야지만 소송으로 갈 수 있는 관계. 이게 있어야만 소송으로 가는 관계를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소유가 있는 관계를 개인적 공권이라 그래요. 권리가 아니에요. 민법에서 말하는. 근데 자꾸 공권, 사건 이렇게 하면서 자꾸 하는데 그거 할 때마다 있잖아요. 너무 있잖아요. 빈정상이에요. 그냥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자꾸. 이제 일본 애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렸거든요. 모르니까. 엑스시아라는 개념을 동양에는 없단 말이에요. 있어요. 불교에 있어요. 공개념이 그건데 그 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니까 일본 애들이 이제 이상하게 자꾸 이제 자기들이 이해하는 바로 이제 번역을 해버렸거든요. 그 개인적 공권이 뭐냐면 누가 개인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어떤 상태에 있어야 소송으로 갈까? 이게 개인적 공권이거든요. 세 개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데 세 개. 첫 번째는 이 강행 규정. 이 처분이 나왔대. 어떤 행위가 나왔는데 그 행위의 근거가 된 것이 강행 규정이더라. 두 번째는 이 강행 규정 안에 사익을 보호하는 성질이 들어있더라. 그 다음에 이 성질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개가 들어있으면 그때 만약에 이 개인한테 소송을 통하여 자기의 권리를 구제하라는 가능성이 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옛날에는 개인적 공권, 즉 소익이에요. 그런데 이 강행 규정은요, 지금 봤다시피 뭐예요, 이거? 대상이란 말이에요, 대상. 그래서 뭘로 빠졌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1번. 이 1번으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1번으로 빠져나갔는데 뭐예요? 19조와 그 다음에 2조 1항 1호라는 걸로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게. 행정소송법에. 그 다음에 사익보호성은 금방 봤어요. 2번 말이에요, 이게 2번 사익보호성을 갖고 있는 개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원고로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몇 조예요? 2번인데 몇 조? 12조 제1문으로 빠져나갔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다 빠져나갔어. 얘는 있잖아요.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근데 여전히 소익이라는 그 카테고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어요? 이거 두 개 나갔어요. 온전한 상태에서 두 개가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협의의 소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협의의 소익에는 원래 뭐예요? 나머지는 다 법조문으로 빠져나갔는데 얘는 법조문이 없어서 못 빠져나간 놈이에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의 소익에서는 법조문이 없어요, 원래. 법조문이 없는데 12조 제2문에 입법자가 생뚱맞게 법조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 왜 만들었을까? 그게 또 거기에 묻는 질문이에요. 아까 12조 제2문 보면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된 집행 그 밖의 사례는 소멸된 효과 소멸과 관련된 상황이거든요. 효과 소멸이 협의의 소익이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효과가 소멸됐어. 그러면 취소 소송 효과가 소멸돼 있죠. 취소가 뭐 하는 거예요? 효과를 소멸시키는 행위거든요. 근데 효과가 이미 소멸된 처분을 취소하라고 왔어. 효과가 소멸된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러니까는 생뚱맞죠. 어떻게 취소해? 효과가 없는데. 그걸 협의의 소익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럼 그게 뭐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가 이해되시죠? 뭔가 재밌어요. 법이라는 게 꽤 재밌다고요. 그래서 협의의 소익과 관련돼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협의의 소익 이게 사와 관련된 물음은 아예 노골적으로 취소는 협의 소익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전제는 뭐냐면요. 4조 1호예요. 4조 1호. 이게 대전제는 4조 1호. 이게 이제 4조 1호라는 게 중요해요. 4조 1호가 뭐냐면 이런 뜻이에요. 4조 1호를 봐볼게요. 4조 1호를 보면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죠.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 자, 4조 1호. 4조 1호가 취소소송, 즉 취소소송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청구 취지를 취소한다라고 쓰는 소송. 청구 취지를 취소한다라고 쓰는 소송이 취소 소송이에요. 그러면 이 청구 취지를 취소한다라고 쓰려면 어떤 소송이야? 위법한 처분. 행정청은 위법한 처분.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에요. 그 취소 또는 변경, 이 취소하는 소송인데 변경은 일부 취소를 말해요. 여기에 변경은 일부 취소를 말해요. 여기 취소는 전부 취소, 여기 일부 취소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취소예요. 어쨌든 취소예요. 그러면 취소인데 이 취소를 하는 것은 이 취소 있죠. 취소. 이 취소의 의미가 뭐예요? 취소의 의미가? 취소의 의미를 아셔야 돼. 취소의 의미는 소급 무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안 되고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기는 행위예요. 취소는. 이 취소라는 건 유효 상태를 무효 상태로 넘기는 행위예요. 이거. 근데 이 무효 상태가 소급적으로 무효되는 거예요. 소급적으로. 이걸 이제 취소라 그래요. 따라서 요 위법한 처분은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요? 유효 상태. 그런데 유효 상태의 반대말 효과가 소멸된 상태. 효과가 소멸된 상태에서는 이걸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넘겼어. 이렇게 만들었더니 자, 취소하는 소송인데 이게 목적이 있어요, 목적. 이 목적이 원상회복이죠. 왜 이 소급적으로 무효 상태를 만드느냐? 왜 만들어? Why? 왜 만드는 건데? 그랬더니 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무효 상태로 만들었어요. 취소를 통해서 만들었더니 만들지라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취소를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파면 처분 취소를 했어요. 공무원 했더니 그러면 이제 파면 처분 취소되니까 이제 내 원래 원대 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원대 복귀가 원상회복인데 어라리요? 정년이 지났네.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원상회복 불가능이에요. 그 다음에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건 뭐냐면 취소를 해서 소급 무효에서 원래 상태로 돌렸더니 왜 돌리는 거예요? 자기가 침해된 상태를 다 얻어내려고 돌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원상회복이 이미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 법익침해 해소라고 그래요. 이거를 원상회복 불필요 이렇게 안 쓰고 이미 법익침해 해소 이 뜻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 세 경우, 효과가 소멸된 상태, 효과가 소멸된 경우, 두 번째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는 이미 법익침해가 해소된. 이 경우에는 취소 소송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이걸 협의소 이게 없다 그래요. 됐죠? 그런데 소멸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불구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그게 바로 아까 12조 제1문, 12조 제2문이에요, 이게. 12조 제2문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2문에 자,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처분 등의 취소로 회복되는 범죄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이렇게 해놨잖아요. 또한 갖다가 뭐냐면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예외를 해놨어요. 법률 규정으로 예외를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원칙 예외 여전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예외가 있고, 그다음 원상회복 불가능도 예외 있어요. 주된 이익 부수적 이익이라는 예외가 있고, 이미 법익 침해 해소도 잔존하는 침해 상태가 있는지를 또 따져줘요. 자, 이 사건은 정년과 관련 있는 사건이에요. 원상회복 불가능은 정년이에요, 정년. 정년이라고 머릿속에 선입견을 갖고 계세요. 정년이 아닌 것은 없어요. 이걸로 알아요. 그 다음에 이미 법익 침해에서는 또 사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태학 처분 받은 사건. 태학 처분을 받으면은 태학 처분, 고등학교 있잖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태학 처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법상으로 두 가지 효과가 발생해요. 교육법상으로. 첫 번째, 고졸 학력 불인정. 두 번째는 상급학교 진학기의 봉쇄예요. 즉 수능을 못 봐요. 고졸 학력 불인정, 고졸자 혹은 고졸 예정자들만 수능을 볼 수 있어요. 고3들. 그래서 수능 응시기의 박탈이에요. 그래서 상급학교인 대학 진학기의 봉쇄예요. 딱 두 개. 그런데 정말 재밌어요. 얘가 태학 처분을 받았거든요. 태학 처분을 받아서 태학 처분 취소 소송을 다투는 와중에 보통 소송을 제기하면
최소한 3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 3년 동안 다투는 와중에 왜 얘가 퇴학당한 거죠? 고졸검정고시 합격이에요. 이렇게 성실한 애가 왜 퇴학당한 거지? 학폭을 저질렀나? 어쨌든 왜냐하면 성질은 이 성적과 무관하니까. 그래서 얘가 고졸검정고시 합격을 했어요. 그럼 고졸검정고시 합격하면 아까 퇴학 처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교육법상의 효과인 고졸학력 불인정 상태 해소. 교육법이 침해하는 법이긴 두 개. 고졸학력 불인정 해소. 그다음에 상급 학교 진학기의 부활. 수능을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두 가지 효과가 해소가 돼버려요. 지가 고졸검정고시 합격함으로써. 그래가지고 퇴학처분 취소를 제기했다가 얘가 고졸검정고시 합격하거든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에요. 교육부 장관 혹은 이제 교육부 장관이 자기 내 일을 대신해라 하고 이제 교장한테 준 거죠. 그러니까 그 피고인 교육장 혹은 교육청 측에서 항변을 하는데 이거 소장 찢어야 됩니다. 이제 왜? 협의 소익이 없으니까 이제 이 소장 찢어야 됩니다. 부적법 소각과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 학생 측에서 고졸검정고시 합격했어도 퇴학 처분 나 끝까지 취소를 이거 받아야 되겠다. 중간에 이 소장 찢어서는 안 된다. 엄청 다투는데 판례가 소장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래요. 끝까지 가보자 그래요. 왜 그랬느냐? 협의 소익이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때문에 협의 소익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얘가 고등학교가 너무 좋아. 시골에 무슨 오지의 고등학교가 아니고 경기고. 옛날 사건이에요 이거. 70년대 후반인가 80년 초반 사건이 경기고. 그다음에 또 고등학교 서울대를 엄청 많이 가는 고등학교예요.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에서 165예요. 여기서 퇴학을 당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 회복이 중요하대요. 나 어디 학교 다녀? 나 경기고 학생이야. 나 이대에 나온 여자야. 이거요. 그래서 경기고. 두 번째는 명예도 있대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명예가 뭐예요? 졸업생으로서의 동문. 또 같은 기수의 동창. 제가 이제 배문고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서울역 위에 있어요. 서울역에. 서부역 쪽에 위에 있는데 배문고 제가 29에 나왔으니까 29의 동창이라는 명예. 배문고 동문이라는 명예.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이제 3대 해학 조직인 이제 고대 동문이라는 명예. 이렇게 명예 있죠. 이런 걸 명예라고 그래요. 신분과 명예. 신분은 재학생으로서의 신분이고 명예는 거기 나왔다는 건 동창과 동문으로서의 명예. 그게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판사님 보시기에.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는 회복이 안 되잖아요. 졸업장을 따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의 소익이 있다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반론을 또 제기해요. 판사님. 지금 우리가 이 소를 지금 다투온 지가 벌써 3년째입니다, 이게. 3년째인데, 만약 그 협의 소익이 있다고 해서 얘가 원고가 이긴다 하더라도 또 1년 정도를 더 예상한다면 4년 만에 학교로 가면 4년 후배들하고 동기로 다니게 되는데 그게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판사님이 한마디예요.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4년 선배가 복학을 했어요. 2학년으로. 예, 2학년 복학을 했는데 4년 선배인지도 몰랐어요. 처음엔. 그런데 우리 반에 같은 친구가 그 선배를 보더니 누구 형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엄마 그랬더니 우리 작은 형 친구야. 제 작은 형도 배문고 나왔거든요. 다 제 형제가. 저도 제 동생이 같은 배문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형이 들어가면 이제 그때는 뺑뺑이 돌리고 그 동네에서는 그 학교 가니까 다 거기 나온 거죠. 그 4년 선배가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됐죠. 배문고 4년 선배라는 걸. 그러니까 4년 선배인데 와니까 우리하고 동기가 됐잖아요. 처음에는 누구 형 하니까 이 형이 딱 일주일 만에 교탁에 나가더니 자기가 할 얘기가 있대요. 딱 하더니 앞으로 반말을 해달라. 반말 안 하면 나는 너희들하고 동기가 안 된다. 나이는 4살이 많아서 있을지 모두 복학하기 때문에 나는 이제 졸업하면 29기지 내가 24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반말하고 지내죠. 네,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딱 그 사건.
자, 그런 사건. 협의 소익이에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12조 2문 있고 그럼 12조 2문에 대한 판례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 판례가 있을 것이고 이미 법익 침해가 해소된 경우도 판례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협의 소익이 있는 판례가 있을 거예요. 예외적인 거. 그다음에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 이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소송 있잖아요. 소송 이 소장을 하면은 이 소장을 보면은 이 취소한다는 취소 소송의 협의 소익도 있지만 이 소송으로 가는 것에 대한 협의 소익도 있어요. 그렇죠? 세상에는 소송으로 가면 안 돼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노동법 이런 거 배우시다가 이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내 친구 중에 이제 알바하다가 친구가 야, 씨, 나 이번에 되게 억울한 거 미치겠어 그러면 야, 노동청에 신고해서 소송 가.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인생 조지란 얘기가 똑같아요, 이거. 소송 가면은 기본이 3년이에요.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해요. 거기서 이겨야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소송 비용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저희 집이 있잖아요. 집 2채 날려먹었어요. 10년이 넘게 소송하다가. 주식 찾아오겠다고. 저기 뭐냐, 비상장 주식 찾아오겠다고. 이겼는데, 이기면 이제 그거, 한 45억 되는 돈이었는데 이기면 찾아야 되잖아요. 딱 이겼더니 없어요. 10년이 넘게 소송하다 보니까 찾아와야 될 게 없어졌어요. 그걸 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집행정지라든가 이제 가처분을 해야 되는데 가처분 해도 슬슬 다 빠져나가요. 꽃감 빼먹듯이 10년이면. 그러니까 절대 소송 가면 안 돼요. 이겨도 상처밖에 안 남아요. 그리고 내 집은 어느샌가 날아가 있어요. 다 날아가 있어요.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절대 하지 마라. 안 하는 게 낫다 했는데 이기면 엄마 40억이 넘어. 눈이 뒤집힌 거죠. 10년 동안 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자 그거 그래서 소송으로 가는 것이 안 좋아라고 하는 게 간이부실. 이것도 두 문자로 간이부실. 간이부실한 사람은 절대 소송 가면 안 돼요. 간이부실한 사람은. 그러니까 간이부실은 뭐냐면 소송보다 더 간단한 방법이 있을 때는 소송 오지 마라. 보다 간이한 수단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자라는 것은 요거 말하는데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건 뭐냐면 이겨봐야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게 있어요. 그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자라는 것은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을 추구하는 거. 이거를 옛날엔 10원 소송이라고 그랬는데 10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10억짜리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은 피고에 부담하니까 10원을 받아내는 거예요. 피고 작살나는 거죠. 그거 오지 마. 그게 오로지 부당한 목적만 추구한 소송이고 소권이 실효된 경우 이거 실자라는 건 소권 실효는요 계약을 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 야 우리가 이거 했는데 동업을 할 건데 우리 사이에 다툼이 있더라도 절대 소송 가지 말자. 소송 가면 아예 3대가 서로 원수된대. 이거 부재소합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그 부재소합이 소송으로 하지 말고 그때 서로 간에 협의로 끝내자. 그게 소권 실효가 된 거예요. 그거는 소장 오면요 판사님 야 니들 뭐 둘이 이거 안 하기로 했네. 야 뭐다 그럼 쫙 찢어버려요. 물론 이제 그 원고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으면 갔을까요. 그렇지만 그렇게 그걸 간이부실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저 간이부실 중에 오로지 이론상 의미밖에 없는 경우가 이 취소의 협의 소액에서 한번 검토가 돼요. 이 4개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이 4개 중에 하나가 자 그거까지. 그것까지가 물음이에요. 조금 이해들이 조금 되나요? 이해들이 조금 되면 돼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이제 4번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대원 피협 재관행 그중에 재관행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안에 가서 이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판결문이 나왔을 때 하는 거 거기까지 살짝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좀 쉬었다 할게요.